오늘 사회자 재훈님께서 부재하셔서 제가 또 다시 대타로 나섰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의 민간 업자들이 법조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사건이 있었죠.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일간지 간부급 기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남균이 브리핑 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은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으로 뽑히는 김만배 씨가 언론사 간부들한테 거액의 현금을 줬다라는 이제 SBS 보도가 처음에 있었고요. 뒤이어서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김만배가 한겨레 신문 그리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또 이런 매체들한테 거액의 현금을 주었다. 그리고 채널A 기자한테는 명품 신발을 선물해줬다. 이런 이제 금전 거래가 오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한겨레 신문이 공분을 많이 사고 있어서 아마 그 건으로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일단 지목된 매체 중에 유일하게 좀 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곳이고 또 양심에 대한 기대가 그나마 있었던 매체다. 그래서 좀 크게 실망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겨레 신문의 법조기자 출신의 그 당시 이제 신문 총괄인데요. 석진환 기자가 9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6억 원 규모로만 보도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한겨레 신문 안에서 내부 조사 결과 이제 9억 원이었다라고 밝혀져서 9억 원은 확정이 되었고, 좀 당사자 해명에 따르면은 9억 원을 빌린 거다, 차용을 해서 그걸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 근데 뭐 이제 다른 매체 어디 보도에 따르면은 그 갚는 시점은 김만배 출소 이후라고 뭐 그런 언급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출소 이후 뭐 9억 원을 갚을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금전 거래가 아니라 뭐 단순히 이제 뭐 돈을 빌린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지만 뭐 그 금액이나 해명의 시점 이런 뭐 출소 이후 뭐 이런 얘기들 따져보면은 신뢰성은 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여론이고요. 미디어 오늘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석진환 기자가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목돈이 필요했고 그 목돈을 이제 김만배가 또 다른 이제 주역들인 나무, 정영학 이런 사람들한테 3억 원씩 해와라. 그래서 9억 원을 모아서 석진환 기자에게 빌려줬다라고 하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석진환 기자만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니 이미 또 다른 매체들 보도에서 다 밝혀져 있어서 한국일보는 김정곤 기자, 중앙일보는 조광수 기자, 그리고 채널A는 배혜림 기자, 이제 대부분 법조기자 출신들이라고 해요. 그 김만배 씨 자체가 아무튼 그 머니투데이에서 법조기자로 쭉 오랫동안 그렇죠.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분이 그리고 관계가 있는 기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명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는 보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일단 이 사안의 긴급성 그리고 공공성을 고려를 해서 실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실명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매체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공적 발언을 했던 기자들이 연루되어 있고 그들이 비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이니 뭐니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선 그 실명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방금 이제 남규님 정리하신 것처럼 여러 매체가 얽혀있는 사건이긴 한데 유독 한겨레가 부각됐죠. 진보 매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한겨레에 대한 기대가 커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액수 단가에서 한겨레가 유독 독보적이에요. 처음엔 6억 원이고 나중에 9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네. 한국일보나 뭐 중앙일보는 9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네. 명품 신발 뭐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뭐 9억 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네, 뭐 마놀로 블라닉 뭐 이런 신발이라고 해도 사실 그 정도 가격은 아니죠. 마블. 네, 마놀로 블라닉. 네. 명품 신발 뭐 네, 이런. 신발이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섹스앤더시티를 네, 본 사람은 알 수 섹스앤더시티를 있는. 보면 늘 나오는 신발이죠. 캐리가 모으는. 네. 저는 옆에서 권일님이 그걸 신고 계셔도 저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걸 그걸 신는다고요? 신었다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미나리가 몰라도 그걸 신은 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한겨레가 유독 이제 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들 보시는지 주식님 한번 이 한겨레가 주목받는 것에 예. 대해서. 네. 역시 뭐 한겨레 상징성 때문일 텐데, 그러니까 그 거론된 매체들 중에서 한겨레가 제일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겠죠. 또한
뭐 만약에 돈 받은 사람 중에 석진환이 제일 나쁘다 이러면은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사람의 어떤 그 문제를 조직 전체로 그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한결에 더 공분을 느끼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 더 나쁘냐의 문제보다는 누가 더 싫으냐, 누가 더 재수없냐 이거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조중동이나 뭐 다른 보수 매체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해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한겨레가 그러니까 더 재수없는 마음 이거는 또 별개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종교인이라도 저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이 저기 광장에서 막 대놓고 돈을 걷고 막 돈 봉투를 돌리고 돈 모금함을 돌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크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뭐 정광훈이 정광훈 했네 정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 해민 스님 같이 평소에 무소유를 강조하던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 풀소유를 했다. 이러면은 내 피부에 와닿는 그 어떤 분노는 훨씬 이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런 이치로 사람들이 한겨레에 더 공분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87년 체제의 주역으로 분류됐던 그 어떤 정의로움을 독점하던 주체들에 대한 착각 이런 게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저 586, 저 87년 광장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위선과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시효가 지났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한겨레도 같은 묶음이잖아요. 사실 그 87년의 열망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체고 그 정의로움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 왔던 매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매체에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그 착각이 무너져 가는 어떤 과도기에서의 그 충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조직의 문제로 보게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회부장이 미리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걸 조직 내에서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문제로 비판을 받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하신 그 한겨레 내부 대응이나 뭐 이런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제 사건이 드러나고 사건이 이제 5일에 보도가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은 6일에 바로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해당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고 또 이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 대표이사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죠. 이 사퇴 소식을 알리면서 또 10일에 추가적으로 사과문을 한 번 더 게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오늘 취재를 보면은 이제 문제 당사자인 간부, 그러니까 그 석진환 기자가 작년 3월에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 한창 떠오르고 대선 치르고 있을 때 이제 한겨레 사회부장한테 이 금전거래 소식을 알렸다고 해요. 친한 후배 사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렸다고는 하는데 그때 이제 사회부장이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부장도 현재 지금은 뭐 아마 보유직에서 해임된 상태라고 제가 기사를 통해 확인한 것 같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내부적으로 자정할 기회를 놓쳤고 이제 외부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저 역시도 10년 가까이 한겨레 칼럼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때 기자였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매체와 한겨레는 좀 다르긴 하죠, 느낌이. 어쨌든 87년의 열망,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매체이기도 하고 물론 뭐 경향도 있고 더 좋은 매체들도 많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애틋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체에서 사실은 보수 언론 보다 더 심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일종의 비리 사건이 터진 셈이니까 사실은 좀 납득하기 힘들고 자괴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이 재훈님이 오셨다면 한겨레 내부의 어떤 이런 분위기들도 좀 전해주실 수 있었는데 하필 또 안 오셨어요. 그리고 안 오시면서 내가 없을 때 편하게 한겨레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안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겨레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 내부 이제 지금 의견들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정의당의 과 아주 관계가 비슷한 문제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같은 성 추문이 있어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응하지 않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혹은 정의당에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더 크게 공분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최근 10년 사이에 좀 많이 발전된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위선에 대한 혐오감
뭐 악은 괜찮지만 위선은 참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고 좀 정치 혐오나 냉소주의 또 이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선을 쫓아갈 수 없게 된 사회에서 그럼에도 뭐 선을 계속해서 선을 따라가야지 하고 이제 도덕적으로 얘기하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뭔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태도로 지켜보던 대중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위선으로 밝혀졌을 때 그거에 대해 더 크게 분노하는 상황이 될 거고 물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을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도덕적인 그런 내부 통제에 더 민감했어야 하는 문제인 거고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쪽의 문제가 한편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 또 이제 이 정치 혐오적인 분위기 선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악을 그냥 방치하고 위선을 혐오하는 이런 정치 혐오 냉소주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사실은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이 소위 이제 진보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사실은 이 상대적 개혁 진영에서 뭔가 비리가 터졌을 때 야 니네들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더 나빠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진영 사람들이 이제 항상 반발하는 게 왜 우리만 더 가중처벌 받아야 되느냐 더 심하게 비판받아야 되느냐 저놈들이 더 나쁜데 아니면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경향이 실제로 있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가중처벌되는 것이 불공정하다.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만 때려라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세요? 그 민주당이나 특히 이제 이쪽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억울하다. 똑같이 비판해라라는 논리. 그 심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억울하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무엇에 기대를 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나 내지는 뭐 정의당을 지지했나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제 그런 항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다 알죠. 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변화에 기대를 품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사실은 같은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배신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오직 우리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만 똑같이 물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진짜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도덕주의에 대한 도덕적인 말이지만 더욱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 말고는 이 도덕주의를 혐오하는 분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서 깝깝하게 묻고 그럼에도 어쨌든 살다 보면 사람이 100% 도덕적일 수는 없고 실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참 그렇네요. 예, 뭐 관련해서 이제 그 해당 한겨레 석진환 기자의 칼럼들이 같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내로남불식 칼럼이라고 해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직후부터 이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석진환 기자가 그동안 썼던 칼럼들 중에서 좀 의미심장한 것들을 뽑아서 사람들이 이제 네티즌들의 큐레이팅이 시작됐는데요. 정말 잔인하게. 네, 정말 예. 하필 또 써도 그런 얘기 들었어가지고 그러게. 해당 기자가 쓴 칼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청탁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이 칼럼에서는 청탁이 민원으로 둔갑돼 면죄부를 씌우는 세태를 준열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저 모형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라라는 제목의 칼럼도 있어요. 그 칼럼에서는 이제 고 최영국 선생의 말을 차용을 해서 이 변호사들과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부동산 소유자들의 지대추구 심리,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이제 그 자리에 안착한 다음에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세태를 또 준열히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칼럼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칼럼이 좀 제목이 대박이에요. 누구도 양심을 장담할 수 없다. 예언과 같은. 이 칼럼에서는 이제 한명숙 총리 비리 사건, 그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기는 한명숙 전 총리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이제 검찰들에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믿음이 배신당한 배신감에 대해서 또 절절하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9억 원이었어요. 네. 아홉수액. 네, 이게 아홉수라고 얘기할 만한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같은 금액이고. 마치 이제 김만배가 지금 자신의 사건을 예견한 듯한 이 칼럼까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분의 칼럼은 저는 이번 기회에 처음 한번 쭉 정독을 해봤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만말투성이에요,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에서 맞는 말만 했던 어떤 전직 장관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트위터에서 맞는 말만 하셨던 그분이 그 트위터에서 맞는 말만 했던 이후로 더 많이, 더 심하게 까인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이분의 칼럼과 이 네티즌들의 조롱, 뭐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저는 그 다른 칼럼인데 그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어요. 수도권 기득권을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칼럼이 명절 때 고향에 가서 친구 대여섯 명하고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나는 뭐 집을 못 사서 뭐 서울에 사는 나는 집을 못 샀고 지방에 사는 자기 친구들은 똑같이 집을 샀는데 서울에 산 친구들은 그거보다 5배, 6배가 더 올라서 부자가 됐더라. 이런 뭐 하소연들을 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다 이렇게 집값이 차이가 나서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건 다 문재인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늘 좀 많이 듣던 그냥 술자리 하소연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칼럼으로 썼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석진환이라고 하는 기자가 그 무렵에도 그 돈을 받았을 무렵에도 한겨레 임원이었고, 이거 프로필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대략 뭐 90년대 한 초반 학번 정도? 네, 80년대 네. 후반 학번? 뭐 이 정도 될 90년대 것 초반 같은데요. 학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한겨레 초창기 멤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한겨레라는 신문을 만들고 거기서 기사를 썼던 그 청년 석진환의 마음은 어딜 향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뭐 어떤 민중의 삶, 적어도 입으로는 뭐 민중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뭐 이런 아래를 향해, 혹은 뭐 조국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대한 문제, 큰 문제들에 아마도 관심이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한 나의 어떤 박탈감. 여기서 이제 억울함. 그렇죠. 이 억울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거를 이제 한겨레 전체 문제의식으로 확장하는 건 좀 비약이겠지만 그 칼럼에서 드러나는 적어도 이 석진환이라는 그 사람의 한겨레 구성원의 또 욕망의 변천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이 어떤 그 역겨움 이런 것들이 좀 분노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어떤 양심에 대한 그런 뭐 그 격정 토로 이런 거보다는 그 은연중에 본인의 어떤 욕망의 변천을 이야기하는 이 칼럼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저는 칼럼을 중단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집을 사셨나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뭐 돈 받은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약간 성찰과 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이 글을 쓰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도덕적 지표와 기준을 세상에 흩뿌려 놓고 언제든 발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그렇죠.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모두가 좀 칼럼을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일이에요. 들었어요. 네, 사실. 이게 참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동시에 내가 나중에 내가 흩뿌려 놓은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엇나가는 거를 좀 망가주는 어떻게 보면 테러를 차단하는 네, 행위일 맞습니다. 수도 있어요. 글 쓰는 게. 족쇄 같은 역할을 좀 좋은 의미에서 족쇄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잘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자기 반성과 성찰과 미래 설계를 함께 했고 네, 잊혀질 수 있는 권리의 입법도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 반대의 결론도 가능한 것 같아요. 칼럼 그거 아무 소용 없다. 네. 이거를 이제 석진환이 아무리 그렇죠. 거기다가 맞는 말 써놔도 결국은 저런 소리 하는 놈들이 더 뒤에서는 저런 짓을 하는구나. 신뢰를 쌓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불신을 만드는 건 정말 순식간이라는 게 네, 혜영님도 네. 네. 근데 저는 그 칼럼 끝에 기자 이메일을 쓰잖아요. 이분 이메일이 소울 팻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네, 그 물질보다 영혼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분이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는가? 늘 저는 뭐 우리 당 대표가 그랬을 때도 그렇고.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한때는 굉장히 선에 대한 뜻을 품었던 사람들이 현실에서 실패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걸 끊을 수가 있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지 영혼이 살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시점이 겹치기는 했지만 이제 홍세아 선생님이 네.
한겨레 글을 그만 쓰면서 남긴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이걸 인용하시면서 끝을 맺으셨던 게 되게 물론 이번 사건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저는 한겨레가 사건을 이제 공적으로 인지하고 나서 제대로 된 사과문을 냈고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도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국정조사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 바닥이 없구나. 정말 추락한 것에 날개가 없다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이판사판이니까 사회적인 위신이나 어떤 공공선에 대한 믿음 따위는 끝까지 배신하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만을 감경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공공선을 마저도 이제 너무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제라도 사죄하고 물론 한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비웃음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거를 내야 한다는 결정은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석진환 기자의 사과문을 보고 싶다. 생각을 해요. 그 스스로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실패했고 이제는 왜 그게 잘못인지를 알고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본인의 그런 현실을 직면한 모습 같은 것이 저는 되게 내가 보고 왜 싶어요. 선배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쵸. 진짜 그렇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슬픈 건 그래도 한겨레에서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럼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왜 사적으로 9억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자본도 이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 그 부분이 참 저는 진짜로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문사에서 정치부 기자 그리고 법조팀 기자는 사실은 그 내부에서 메인스트림이에요.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급들이 가는 곳이고 문화부, 뭐 도서, 출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비주류, 주변 가장 극단의 비주류가 이제 저 디지털 쪽. 그 바운더리 안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말 이제 소위 이런 얘기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기자들 마인드로는 정말 떨거지라고 불리는 그런 게 이제 상처받는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얼굴 앞에 내면서 아니 그러니까 옛날 기자들 마인드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부와 이 정말 에너지가 법조팀만이 이 언론의 본령이고 나머지는 그걸 떠받치는 주변적인 그냥 서포트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옛날 기자들 선배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은 한겨레에서 법조 기자나 뭐 중앙일간지의 법조팀이나 정치부에 오래 있는 기자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내부에서도 기자 공동체 내부에서도 사실은 메인스트림이고 핵심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어떤 뭐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처음에 자기는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점점 이제 기자의 사회적 위치가 떨어지고 특히 또 한겨레의 사세가 예전 같지 않고 자기 친구들은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런 이제 어떤 박탈감과 이 억울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을 때 이런 방식의 사건들이 터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뭐 석진환이나 이런 이제 뭐 그 몇몇 개인들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중심 혹은 말을 다루는 사람들 그런 엘리트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건이 아닌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한겨레 대응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들을 해보시죠. 한겨레의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네네. 한겨레의 대응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응도 같이 네, 봐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이제 중앙일보, 한국일보 모두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중앙일보는 해고가 아니라 사표라는 말도 있고, 뭐 이건 정확한 사실은 파악해봐야겠지만, 일단 사과문의 시점은 중앙일보가 12일, 한국일보가 13일입니다.
그러니까 5일에 보도가 있었으니까 일주일 정도 지난 뒤죠. 조금 한겨레는 바로 그 다음날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겨레의 여전한 도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민원련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모니터링 보고서인데 한겨레는 이 자사 기자를 포함한 다른 기자들이 이런 돈거래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그런 차이가 크게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널 A는 뭐 사과문 발표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이런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가장 신이 나서 한겨레를 봐라! 돈거래를 하지 않느냐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화천대유 그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또 조선일보 기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수산업자 뭐 사건도 조선일보에서 있었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성찰 없이 이제 한겨레에 보도하고 있는 행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면서 한겨레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네네.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어쨌든 한겨레가 다른 언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사건 이후에 보여준 태도들은 상당히 달랐고 실제로 보여준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랐죠, 조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밖에서 보기에는 외부인이 보기에 분명히 그렇게 보이죠. 그래도 한겨레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최소한의 뭐 할 도리는 지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긴 하는데 저 높아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겨레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거를 우리 같이 외부에서 평가를 하면 그게 진짜 순수한 평가가 될 수 있지만 맞아요. 누군가 내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히 이상해 더 우스워지는 꼴이 나오거든요. 그 예전에 정의당에서 그 성추문 있었을 때 대응을 했을 때 굉장히 모범적인 대응을 보여줬어요. 다른 정당에 비해서. 그때 밖에서 보기에 그런 평가들이 나왔죠. 정의당은 그래도 굉장히 상식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정의당 내부 구성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진짜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 사람들은 지금 터져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성찰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지, 자기들의 어떤 대응의 우수성을 지금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그 대응에 대한 평가의 몫은 외부 사람들에게 남겨두는 것이 맞다라는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그때 입장은 그런 거였어요. 정의당 일 있고 나서 탈당했던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저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정의당에 대한 그때 물론 당원이었지만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건 있거든요. 잘 처리한 정당이었고 적어도 민주당처럼 처리하지 않는 과정을 이제 신입당원으로서 쭉 지켜봐오면서 그래도 정의당이 여전히 이 절차가 살아있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실망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의당 참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면 뉘앙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뻔뻔할 정도로 자신들을 그래도 우리가 낫지라고 계속해서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 아니면 그래도 이 와중에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의 염치는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를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성을 하면서 얘기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론 지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기자들이잖아요. 언론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는 자기를 위한다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이슈로 덮였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겨레가 사건 터지자마자 보도를 한 것은 이 전체 언론의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최소한 해야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른 곳들이 그걸 안 하고 어물쩍 지나가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지탄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채널 A는 진짜 좀 양아치스럽네요. 네. 아직까지도 입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최소한의 그런 사건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알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저는 언론이 아니라 그냥 광고 대행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거기서 기사를 생산하고 뭐 TV 뉴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언론에게 요구되는 윤리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를 우리가 언론사라고 불러줄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런 사건들은
어느 사회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선진국이든 어떤 사회든 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피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범죄 없는 인간 사회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건데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 어떻게 이제 사회가 대응하고 해당 공동체, 해당 집단들이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 영향들도 달라지는 것인데 한겨레 이번 대응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또 전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전무후무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한겨레 내부에서 어쨌든 제 생각보다 굉장히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기도 했고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동시에 사퇴하는 것도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언론 역사상 이런 일을 처음 봤어요. 네.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개인이 단순히 김만배한테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기사 작성 과정에서 혹은 법조팀 전체의 차원에서 법조 기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법조팀 기자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검사나 이런 이제 그 율사들과 긴밀하게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쪽 논리에 동조가 돼요. 제가 아는 수많은 법조 기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나중에는 검사 편을 들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명석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검사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검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검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고, 반면에 그 검사가 단죄하는 사람이거나 그 검사와 적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이유를 찾아내지 않는 거죠. 선택적인 윤리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심하게 작동하는 영역에 있는 기자들이 바로 법조 기자들. 왜 그런 건지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저도 파고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그게 심한 기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법조 기자들이거든요. 정치 기자들은 조금 그게 좀 덜해요. 왜냐하면 정치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편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쟁과 이전투구 와중에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를 균형을 잡는, 기자들도 균형을 잡는 감각이 생기는 반면에 법조는 그야말로 검사와 동일체가 됩니다. 기자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기자인지 브로커인지 아니면 뭐 검사의 사무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조팀 기자라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이 논리에 젖어드는 과정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적이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쪽 계통에서는 되게 상징적이라고 하잖아요. 입사하고서 얼마 안 돼서 맞습니다. 법조기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법조기자만 하는 케이스라고 해서 좀 그 계통의 어떤 관행이나 문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 변호사들이나 이 소위 검사들, 율사들이 가장 뭐라고 하지,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이런 입이 될 수 있는 존재들, 직접적으로 좀 센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자와 이 율사들이 악어와 악어새처럼 권력과 그 권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그걸 다시 또 매개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법조 기자들이 사실상 브로커로서 활동을 해왔던 거, 김만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 돈을 준 사람이 김만배라는 점에서 이 청탁의 어떤 효과 같은 것을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이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할당을 해서 누구한테 얼마씩 딱 줬다. 실제로 효과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줬다. 뭐 막연하게 기대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김만배 같은 사람은 말씀대로 이 사람은 그 10몇 년을 법조만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법조 지방령이라고 불린대요. 아예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만큼 그쪽의 유착 기간도 길었고
그쪽 계통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김만배가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돈을 얼마씩 분배를 해서 줬다는 거는 이거는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그 무지성으로 막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쪽의 방향,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이론을 보면은 노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막 서로 얼기설기 막 질서가 없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보면 노드들이 그러니까 중앙에 결절점 같은 것들이 있고 그 결절점 중심에서 폭발적으로 효과가 네트워크 효과가 형성이 확 되는 그런 결절점을 노드라고 하는데 김만배 같은 사람이 노드 역할을 하는 거죠. 검사들끼리도 사실은 율사들끼리 별로 안 친해요, 사실. 서로 연결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연고사회고 학연사회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까지 친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을 일시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사안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노드들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김만배 같은 사람들인 거죠. 마당발 스타일들,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일시에 모여서 이를테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것들이 기획되고 그 이해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석진환 같은 사람도 붙고 뭐 채널A의 그런 기자들, 뭐 베예린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사전에 좀 알아차리고 좀 감시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러니까 결국은 굵직한 법조 기사들 자체가 검사가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 기자가 그런 검찰의 종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검찰개혁의 테마가 이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훨씬 더 어떻게 구조적인 민주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렇게 검찰이 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다른 권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해요.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 그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가장 그 기자가 의리되는 부처가 출입처가 법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치부나 뭐 경제부나 보면은 보통 기자들이 갑의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법조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일단 그 소스 자체가 거기서 그쪽에 일방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의뢰 생리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독점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폐쇄적인 그 공동체 내에서만 이제 정보가 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들을 나중에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조종을 하는 거죠. 네. 결국은 기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생리에 젖어들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진심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검사들 편을 드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끊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김만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같은 것들 결국은 정보의 투명화입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검사들이 더 이상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휘두르지도 못할 못하죠. 것이고 기자들이 나름대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취재를 해서 독자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알린다면 사실은 검찰에 종속되는 그런 일들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법조 기자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기자들의 욕망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아까 저기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그 돌아가신 정태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자기 어렸을 때는 서울의 달, 뭐 이런 작품들처럼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미디어에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 재벌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재벌 얘기가 아니면 외계인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이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위쪽이면 그것으로부터 자기 마음이 재편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해서 자기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시선의 방향이 그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그 불평등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가게 되면 저는 그래도 다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사실 우리 당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야? 진짜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적어도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어떤 이런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 100% 비난만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거든요. 네네. 저도 뭐 아까 칼럼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살았나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고, 내가 써놓은 글들과 내가 항상 일치하게 살았나를 알기 위해 다시 옛날 글들 몇 개도 찾아보긴 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올해 365일 살면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나는 어떤 문제도 없을 거야, 저 사람만이 잘못했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 관념하고 본인의 삶을 이렇게 너무 잘 분리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소름이 돋는데, 그 끝이 저는 그 조국의 사회주의자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까발려졌는데,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 까발려진 상태에도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보고 저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슷한 종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잘난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 혐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건도 보면서 소위 그 잘난 사람들의 박탈감, 억울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권일님 말씀처럼 김만배래. 저 석진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석진환이 누구를 바라봤을까? 석진환이 이제 그 서울의 달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 어떤 삶의 궤적,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석동 집산 기억이 나서 좋은 학교 나와서 뭐 사회적 지위 가지고 있는 그 석진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됐을까를 보면, 주변에 이제 나는 뭐 분명히 잘나고 이만큼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어떤 경제적 그 부를 이렇게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다 서울에 나 빼고 다 집 있는 거 같고, 다 강남에 집 있고, 나는 왜 맞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막. 그때 약간 조국 사태 초반에 그 서울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박탈감에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소위 비벼볼 만한 사람들이 비벼보는 거죠. 아씨, 억울함. 그래서 이 범죄를 보면 그 김만배한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싶은 게, 어떤 자기의 어떤 억울함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이 정도, 다른 사람들 다 집 사고 나보다 못한 놈들도 다 잘 사는, 나보다 잘 사는데 나는 이 정도 보상을 받아도 돼. 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 합리화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됐어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뭐 친한 지인들은 아니지만 기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억울함을 가진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 왜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너무 잘 나가고 서울에 집이 몇 채 있고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가 있고, 근데 자기는 자식이라고 해봐야 지금 서울에 있는 겨우 이제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자기는 여전히 전세 살고 있고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진보를 얘기하고 심지어 혁명을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뭘까? 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이게 계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혜영님께서 기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과거에는 기자들이 없는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의 얘기를 썼는데 그건 기자들이 그런 빈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자들로 뽑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기자, 소위 언론고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중산층 이상인 계급들이 많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을 기자들이 찾아다닐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그게 정확한 의미에서의 계급성인데, 석진환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서울대 출신이죠, 석진환 기자도. 서울대 출신의 중앙일간지의 법조팀을 오래 했던 간부급 기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뻔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주류예요. 메인스트림이고. 그 사람들 틈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 주변에서는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인 거죠. 예. 형기라에서 이 돈을 받고 내가 전세를 살면서
이 나이에. 얼마나 힘들어.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이 개인의 어떤 그 일탈이나 감정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언론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기자의 계급성 문제. 언론이 사실은 자본에 종속되고 자본의 편을 드는 것이 기자의 계급성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보는 게 맨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언론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기자의 계급이 결국은 기사의 프레임을 결정한다라는 것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확장해서 얘기해 볼 만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은퇴한 언론인들이 과연 좀 바람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롤모델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석진환 기자도 사실은 이제 시니어 기자고 현장에서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단에 올라가 있는 건데 사실 기자라는 직업의 생명이 짧은 편이에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때문에 어떤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 직업적인 생명. 아, 예. 네. 사실은 생물학적 생명도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수명도 짧고 직업적 생명도 짧아요. 탄데서 그렇게. 지난번에 누가 이재용 기자한테 기자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때?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또 기자의 수명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시는. 그래서 그 기자의 어떤 생물학적 수명도 짧은데다가 직업적 수명도 짧은 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은퇴 이후 기자가 현장을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를 마무리한 다음에 나아갈 길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김의겸처럼 정치를 하게 되거나 그나마 잘 나가는 케이스죠. 극소수. 대부분은 그냥 치킨집을 차리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석진환 같이 언론인으로서 나름 끝발이 있을 때 바짝 당겨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짓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그런 가치들이 떨어졌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사실은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 은퇴한 이충재 논설위원의 사례가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언론사에 계실 때도 존경을 많이 받았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제 글을 쓰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사회적인 발언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정치권에 기웃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바람직한 은퇴한 언론인의 모델들이 점점 확산되고 퍼질 수 있어야지 사실은 후배 기자들도 자기의 직업에 좀 자긍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은퇴한 사람들이 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뿐만 아니라 그냥 은퇴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노후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회적 기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들의 선택의 몫으로 두고 좀 은퇴자들이 마음 편하게 쉬고 놀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기자들의 어떤 사회적 효용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짧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 데스크급만 돼도 어떤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인식이나 관념이 자기 한참 막 청년 시절에 그때의 인식에 머무르는 그 기성 기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걸 보면 좀 빨리 쓸모가 사라지는 기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직업보다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성 매체들로 한정해서 보면 영세한 매체들 제외하고 보면은 대충 하는 거 없이 빈둥거리면서 고소득 받으면서 정년을 맞이하는 기자들이 어느 매체에나 다 산적해 있고 이 사람들이 각 매체 혁신을 방해하고 있고 또 어떤 밑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TO가 안 나서 젊은 인력들이 확충이 안 되는 이상한 그 역피라미드 구조의 인력 구조에 있는 매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한국에 유난히 회고록 문화가 없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미국 특수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기자나 법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직에 있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때의 직업 윤리상 끝나고 나서 이 얘기를 이제라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던 진실 같은 걸 회고록으로 펴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게 참 없다. 맞습니다. 네. 명예훼손 때문일까요? 뭐 그것도 있고 네. 아니면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어떤 진영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네,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는 문학계 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그 자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쪽에서 이제 계속 술 마시면 하는 얘기가 이제 문학이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늘 하는 얘기예요. 늘 소설이 끝났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참다 못해서 그런 얘기해서 문학은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하면 여전히 돈이 도는 곳이다. 상금 규모도 크고 상 받는 사람들도 많고 정부 지원금도 그래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넌픽션 분야, 그러니까 출판계에서 넌픽션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취재나 르포나 이런 영역, 그 영역이 한국은 너무나 적거든요.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넌픽션 분야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픽션 분야를 압도하거든요. 판매도 많이 되고 상도 그치. 많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작가들도 많아요. 메이저 작가들, 엄청 유명한 작가들도 많지만 사실은 아름아름 그 영역에서 팬을 확보하고 먹고 사는 그런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은 넌픽션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무슨 이명박 회고록, 조국의 시간, 조국의 시간,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유시민의 뭐 땡땡땡,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셀럽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자랑식의 이야기들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논픽션 시장을 살려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이 그 속에서 뭔가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짚고 싶은 것은 그 대선 즈음에 한국일보였는데 이제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던 이제 중년 이후 여성들의 얘기를 모아서 우리가 뭐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고 하는 경향신문. 경향이군요. 죄송해요. 네, 경향신문의 기자들이 이제 그런 르포를 써내고 그걸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했던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안 읽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생각해요. 기자들이 저는 뭐 저도 기자 출신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안 그런 기자도 있습니다만은 기자들은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은 없어도 내가 가오가 있으면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기자가 된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보다는 가오가 앞서는 사람이고 물론 돈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오가 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가오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기자들의 가오를 만드는 게 뭐냐면 사회적 인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고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된 언론인이다라고 사회를 인정을 해주면 이 사람은 그냥 최저 생기만 받고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좀 널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죠, 한국에서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비판하고 국힘도 비판하면 기레기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다 들어요. 공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어떤 자존감, 기자로서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자들이 너무나 양산되면 양산될수록 김만배 같은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뭔가 계속해서 가치를 발견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에라 그러면 돈이나 한번 싹 땡겨 먹고 그냥 빠지지 뭐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이 언론 상황, 김어준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음모론자들이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제2, 제3의 김만배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요즘 불매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불매운동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은 그 불매운동의 트리거가 됐던 사건이 잘 정리가 되었을 때
적극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매로 다시 전환이 되어야 불매운동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관점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기자에 대한 불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어떤 매체가 적극적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고 신뢰를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명망을, 사회적인 명망을 주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정말 불매나 혹시 불신 이후에 다른 전환이, 터닝포인트가 없고 영구적인 어떤 캔슬로 끝나버린다는 게, 맞아요.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동기부여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신뢰 회복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남규님이 가장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선악의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특히 진보적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문제가 더 부각되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쏟아붓는 이런 쾌감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거봐 너나 나나 쓰레기잖아, 왜 착한 척했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 세계에서는 선이 이제 보편적인 가치로, 그렇지. 선이 평균치라고 여겨졌던 게 이제 그 세상이었다면, 근데 그런 게 터질 때마다 아니야, 인간은 원래 악을 추구하는 게 원래 나처럼 그냥 막 살고 어떤 기회를 노리고 그 남을 그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게 평균적인 인간의 욕망인 것이야. 그걸 부정했던 사람들이 유별났던 거고 잘못됐던 거였어. 이거를 이제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뢰 회복의 노력이 없다면 이제 그걸 그대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승인하게 돼버리는 꼴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그런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야 그렇게 그 어떤 남을 짓밟고자 하는 욕망이 그게 정상이고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 그걸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뢰 회복의 노력이 사회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제4부라고도 불렸어요. 입법, 사법, 행정 이외에 네 번째 권력. 차가운 냉소가. 혜린이 그 얘기 들으니까 엄청 냉소를 보이시는데 왜 그렇게 웃으셨나요? 오늘 가장 적극적인 리액션이어서. 제4부라는 말에 진짜 황당한 얘기를 황당한 얘기다. 예. 한때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네, 네. 언론이 제4부로서 인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세 가지 권력을 감시하는 유일한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였고, 어떤 차별과 어떤 편드는 것도 없이 모든 권력을 다 감시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권력이기 때문에 제4부였던 것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언론, 소위 말하는 우리 편 진짜 언론, 참 언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언론들 보면 정말 한쪽 편만 드는 언론들이거든요. 나머지를 다 악으로 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언론은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실 언론이 될 수 없는 언론들인데, 그런 언론들이 참 언론으로 대접받고 실제로 전통적인 제4부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포기하지 않은 언론들은 기레기라고 욕을 먹는 현실. 그런 현실들이 정말로 이 언론사, 이 기자들의 어떤 타락을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정말로 기자다운 기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석진환 같은 사람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 구조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당연히 잘못한 사람들이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실제로 지금도 한겨레든 어떤 곳에서든 열심히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제4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기자들에게 더 이상 힘을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신뢰를 주고 사회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되고, 그런 기자들한테 응원을 해줘야지 사실은 석진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매번 스스로 좌절하고 아예 이 커리어 자체를 정리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고독을 견디는 걸 디폴트로 놓고 대신에 좋은 기사를 쓰고 뭔가를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대가 평가한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언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노력하고 혜림님 같은 우리 언론인들을 계속 이제 저희가 발굴하고 알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제4부라는 말에 더 이상 쏙쏙을 하지 않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카메라 뺏어서 이렇게 돌리고 싶다. 저희의 권력은 유튜버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 정말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얘기가 또 법조 얘기 같은 거는 영세 매체 기자들이 들으면 진짜 딴 나라 얘기죠 이거는. 맞습니다. 아무튼 언론의 환경도 너무나 많이 변하기도 했고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언론관을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뭐 시민들한테 힘이 되려고 언론인이 됐지. 뭐 내 인생 팔자 피려고 언론인이 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있습니다. 있겠죠. 네, 맞아요. 그 네. 커리어 루트에 그게 네. 분명히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한겨레랑 말지만 시험 봐서 말지 붙고 한겨레 떨어져서 말지 갔거든요. 아, 그런 한결은 근데 뭐 다른 같이 준비하던 선배들은 다 다른 데도 다 시험을 봤죠. 특별하게 분노할 자격이 있으시네요. 그쵸. 예, 예. 뭐 자격까지는 아닌데 한겨레 이제 아는 이제 기자들도 많고 한겨레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언론인 준비 카페 봤는데 흥미롭게도 이 사건에 대한 단 한 명의 언급도 없습니다. 예. 이제 글 자체에 많이 안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아랑 카페? 예, 아랑 카페. 그럼에도. 예. 오늘 그 김만배와 그 대장동 법조 전방위 로비 사건과 연루된 특히 이제 한겨레에 연루되었던 이제 기자 석진환 기자 건을 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일탈, 단순한 언론인의 비리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언론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언론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까지를 같이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재훈님이 오셨으면 한겨레 얘기도 해주시고 또 본인이 느꼈던 어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감정들까지도 같이 좀 토로를 해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못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혹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 다음에는 설이라 쉬는 거죠? 네. 신앙? 설이죠? 아, 설이네. 네. 네. 그러면 쉬어야겠네요. 저희는 설에는 하지 네. 않을 테니까 네. 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쉬어야죠.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건강하세요.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건강하고 평등한 설날.